엉덩이 빠지면서 툭 갖다 댔는데 2루에서 유격수 거쳐 1루까지 이어집니다. 병살타. 심우준 효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역전까지 끌고 가느냐. 밀어냈고 오른쪽 안타입니다. 결국 역전주자를 불러들이고 있는 심우준이 운명의 주사위를 던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빠는 하나팬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개막 2연전 동안 제가 가장 눈여겨본 선수는 바로 심우준 선수였습니다. 우리 하나이글스가 정말 오래간만에 좋은 유격수 자원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심우준 선수 이야기와 유격수 이야기, 그리고 하나이글스에서 이 심우준 선수가 왜 필요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을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다른 내야수들은 베이스맨입니다. 1루 베이스맨, 2루 베이스맨. 그런데 이 쇼스탑은 자기가 지키는 베이스가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저 자리가 과연 왜 야구 포지션에 있는 걸까라는 궁금증을 저는 항상 가져왔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냥 3루간으로 공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안타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비수를 하나 더 두었던 것인가? 요 정도로 생각했는데 제가 요번에 유격수의 유래에 대해서 조금 미국 그 서적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봤더니 초창기의 유격수는 외야와 내야를 연결하는 야수였다고 합니다. 초창기의 야구의 공의 특성상 이 공이 너무 가볍고 무겁지 않아서 멀리 날아가지 않아서 내야로 뿌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내야로 공을 연결해주는 그런 위치의 야수였다고 합니다. 즉 내야와 외야를 연결하던 야수였고, 이 쇼스탑이라는 위치가 19세기 말 들어서 이제 공의 재질이 변경되기 시작했대요. 좀 더 무겁고 딱딱하게. 그리고 타격 기술이 발달하고 내야 수비가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면서 이 쇼스탑이 자연스럽게 내야와 외야 사이에 지키는 자리 혹은 연결하는 자리에서 공이 가장 많이 가는 자리로 3루간으로 자리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한 후에 현대의 유격수라는 포지션으로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쇼스탑이라는 표기는 과연 어디서 왔나? 이걸 찾아봤더니 두 개의 썰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크리켓이라는 스포츠 있죠. 그 크리켓의 포지션 중에 하나인 롱스탑에 대응하는 단어라는 썰이 있고, 또 하나는 외야와 내야 사이에 숏스탑 필더라고, 그래서 숏스탑이라고 표기됐다는 썰도 있는데, 아무튼 재미있는 포지션이고 한 번쯤은 공부해 볼 만한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야구에서 이 과연 유격수는 어떤 능력을 요구받을까요? 일단 내야수 중에 투포수, 배터리를 빼고는 가장 수비 부담이 높은 키스톤 콤비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타자가 많은 이유로 당겨치는 타격이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비를 처리하는 것이 또 이 유격수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3루가 가장 긴 송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깊은 포지션에서 유격수는 오히려 3루수보다 더 긴 거리에 송구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내야에서는 가장 수비 빈도가 높고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타격까지 잘 치면 당연히 금상첨화겠죠. 오늘 영상에서 이 심우준 선수의 타격 얘기도 조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이글스는 왜 이 심우준 선수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과연 언제부터 하나이글스를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훌륭했던 한화의 유격수는 누굽니까? 저는 사실 누구라고 손꼽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이글스는 정말 리그를 대표하는 대단한 유격수를 가져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KBO의 레전드 유격수입니다. 보시는 숫자는 골든글러브 수상 횟수인데, 우리가 장종훈 선수가 정말 젊을 때 잠시 유격수 포지션을 맡았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치명적인 실책을 하기도 했던 게 또 장종훈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장종훈 선수가 타격으로만, 수비 능력 빼고 타격으로만 88년도와 90년에 골든글러브를 수상했고, 그리고 01년도에 이대수 선수가 물론 타 팀에서 영입해온 선수죠. 이대수 선수가 01년도에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고 지금까지 25년도 동안 한화 이글스는 유격수에서 한 번도 골든글러브를 양성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화 이글스는 하주석이라는 역대 최대 유격수가 된다는 그 선수를 드래프트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우리도 리그를
지배하는 유격수를 가질 거라고 많은 행복 회로를 돌렸습니다. 한화는 올 시즌 FA에서 과감하게 KT의 심우준 선수를 4년 최대 50억으로 이적시켰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FA를 신청한 하주석 선수는 최대 1억 1천만 원으로 한화에 잔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극과 극의 FA 결과를 맞은 2명의 유격수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과 한번 이런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심우준 선수가 과연 50억의 가치가 있는 선수인가? 자, 물론 오버페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정해요. 저도 30억 되면은 꽤 준수하게 영입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다면 한화가 50억까지 쏟아부으면서 이 선수를 영입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일단 무조건 수비에서 찾습니다. 평균 대비 수비 득점 기여도, 평균 대비 수비 승리 기여도, 즉 이 선수의 수비가 과연 득점 혹은 실점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팀 승리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를 따지는 세이버 매트릭스를 따졌을 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심우준 선수가 군입대하기 전까지 시즌은 오지환, 마차도, 심우준 이 선수가 탑3였습니다. 마차도는 외국인 선수니까 지금 현재 리그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리그에 있는 선수 중 저 기간 동안에 최고의 수비 득점 기여도, 수비 승리 기여도를 보여준 선수는 심우준이었습니다. 거기에 RF9, 그리고 이제 9이닝당 자살과 보살의 비율인데 이 역시 마차도, 오지환, 심우준 선수였습니다. 지금 현재 리그를 뛰고 있는 박성환이나 박찬호 같은 선수와 직접적 비교가 어렵습니다. 같이 뛰지 않았던 시즌이 이 심우준 선수 군입대 시즌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심우준 선수가 리그의 주전 유격수일 때는 분명한 건 오지환 이후로 가장 좋은 유격수였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수비 지표에서요. 자, 그렇다면 그래, 심우준 수비자라는 건 다 알아. 하지만 50억이 맞아?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지환 선수의 FA 금액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수가 다 되는 오지환 선수는 FA가 120억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심우준 선수는 어쩌면 우리는 그의 수비에 50억을 투자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 상황에서도 심우준 선수가 정말 많은 곳에서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작년도 리그 9위의 도루, 수많은 주루사, 거기에 도루가 시도조차도 없는 팀의 느린 야구입니다. 이 느린 야구, 이 도루가 없는 팀 컬러에서 심우준 선수는 분명히 한화 이글스의 야구를 조금 더 기동력 있고 빠른 야구로 만들어줄 선수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보여준 통산 도루 성공률 77.3%, 이 숫자를 과연 김경문 감독이 무시할 수가 있었을까요? 김경문 감독이 무리해서라도 이 선수를 1번으로 쓰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이 77.3%의 놀라운 도루 성공률입니다. 게다가 올 시즌 피치클락 시대가 도입되면서 이 심우준의 도루 능력은 점점 더 극대화될 것이고 개막 1, 2차전에서 심우준 선수는 그 도루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주석 선수 정말 풀 시즌을 치른 시즌이 얼마 안 됩니다. 많은 부상, 특히 햄스트링, 그리고 십자인대로 시즌을 통으로 날려버렸던 시즌까지 있었죠. 하지만 이 심우준 선수는 데뷔 이후에 100경기 이하로 출전한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18년도 이후에 130경기 이상 모두 출전했고요. 2020년 시즌은 144경기를 전부 다 선발 출장했습니다. 지금 하주석과 이도윤이라는 백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주석 선수, 이도윤 선수가 충분히 심우준 선수의 공수에서 백업을 해준다면은 어쩌면 심우준 선수는 올 시즌 144경기를 다 뛰어도 체력 안배에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심우준 선수가 보여준 긴 기간 동안의 내구성 역시 이 심우준 선수의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남은 142경기 동안 이제 팬들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과연 심우준의 영입이 옳았던가, 그리고 정말 심우준 선수가 최선이었나. 하지만 지금이어야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또 10년간은 주축 유격수를 보유하지 못하는 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찬호 선수와 박성환 선수를 말씀하세요. 물론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박찬호 선수 내년에 나오면 반드시 한화 이글스가 잡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 25시즌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찬호 선수, 박상원 선수가 1년 차이로 이 시장에 나온다 해도 그 선수들이 과연 우리 선수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심우준 선수의 수비 툴만 보더라도, 그리고 그의 내구성, 이것만 보더라도 심우준 선수를 지금 잡아야 했다는 이유가 어쩌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FA는 절대 저렴한 가격으로 FA를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이건 시장에서 매년 검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KT 위즈 역시 이 심우준 선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약 40억 이상의 최대 베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을 해야만 영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에이전시 수수료도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자 의지가 있었던 한화 이글스가 확실한 오퍼로 이 심우준 선수를 일찌감치 영입을 하게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김경문 감독의 새로 시작하고 온전히 혼자 치르시는 2025 시즌에 한화 이글스라는 구단은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기로 했고, 첫 번째 김경문 감독이 원했던 픽 심우준 선수를 시원하게 잡아줬습니다. 이건 김경문 감독님께 드리는 어쩌면 영입 선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한화 이글스 이번 개막 1, 2차전 보셨지만 팀 타율 9위, 장타율 10위입니다. 장타가 부진한 가운데 한화의 결국 많은 득점 루트를 만들려는 것은 결국 기동력으로 그걸 커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동력으로 하나 타선에 좀 더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드는데도 심우준 선수가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 이겁니다. 50억 오버페이. 아쉬운 공격 지표 때문에 수비 툴 원툴이라는 선수. 하지만 공격 지표까지 준수한 유격수였다면 과연 50억으로 가능했을까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내년도 박찬호 선수의 FA 결과물 한번 같이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수비와 그의 주력 그리고 그의 내구성, 거기에 우리는 50억을 베팅했고, 심우준 선수가 앞으로 수비로 주루로 챙겨주는 한화 이글스의 승리와 득점과 실점을 막아내는 것들, 그것에 우리는 50억의 가치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정말로 수비에서 탄탄하고 안정감 있는 주전 유격수를 몇십 년 만에 가져봤다는 겁니다. 이 수비가 한화 이글스의 남은 142경기에 정말 대단한 수비로 혹은 정말 안정적인 수비로 지킬 승리를 지켜주고, 역전을 할 기회에 심우준 선수가 실점을 막아주고, 이런 경기들이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유격수 방면에 흐르는 땅볼과 유격수 방면으로 날아가는 강한 타구는 우리는 이제 걱정 없이 조금 마음을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야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우준 선수의 50억짜리 FA 계약이 절대 실패로 끝나지 않길 바라고, 심우준 선수가 한화 이글스에서 정말 더 성장하고 정말 더 좋은 유격수로 보여주는 그런 심우준 선수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아빠는 한화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